미주 복음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교수 이창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침 오는 주일날이 LA 4.29 폭동 26주년이 되는 날이므로 제가 직접 겪었던 LA의 폭동과 그 의미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26년 전인 1992년 4월 29일의 LA 폭동 사태는 세계인의 선망의 대상이며 자유민주주의의 국가로서 자부심이 강한 미국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이 폭동 사태를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겪었습니다. 이 폭동으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안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 저변의 여러 문제점들을 볼 수가 있었고, 또 우리 교민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이 LA라는 거대한 인종 혼합 도시의 복잡한 내면의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에겐 광야와도 같이 생소하고 낯설기만 했던 이 미국과 LA라는 도시가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인종다원주의의 문제점과 과거 노예제도의 후유증이 아직도 미국 사회의 구석구석에 잔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현재 미국이 안고 있는 인종 간 갈등과 일부 백인들이 갖고 있는 섣부른 백인 우월주의의 의식의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노출시킨 필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폭동은 이게 도대체 법이란 있기나 한 나라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법천지와도 같은 상황이었고, 과거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도 이런 무질서와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왜 누구에게 어떤 연단을 시키기 위하여 이런 사태가 발생하였는지, 누가 이를 제대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깨닫고 교훈으로 삼아 하나님과 얼마나 더 가까워졌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폭동 사태를 그저 운명적인 사건으로만 치부하고 만다면 정말 아무런 보답도 없이 너무나 큰 대가만 치룬 허무한 사건으로만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4.29 폭동은 두 가지가 원인이 되어 일어났습니다. LA 폭동의 원인과 한국인 이민자들이 집중적인 피해를 입은 원인은 거의 동시에 일어난 두 개의 인종 간 문제의 사건이 원인이 되었는데, 이 두 사건은 모두 그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먼저 두순자 여인 사건입니다. 폭동 1년 전인 1991년 3월 16일 사우스 LA의 흑인 빈민가에서 엠파이어 리크 마켓을 운영하던 당시 49세의 두순자라는 한국 여인은 덩치가 큰 흑인 여인이 들어와서 오렌지 주스 한 병을 들고 그냥 나가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두순자 여인은 그 여인을 불러서 계산을 하라고 했습니다. 덩치는 크지만 어리게 보이는 이 여인이 카운터로 오더니 느닷없이 가방으로 두순자 여인을 후려쳐 쓰러뜨리고는 그냥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캐시어 카운터에 앉아있다가 졸지에 무언가에 얻어맞고 쓰러진 두순자 여인은 엉겁결에 카운터 밑에 감춰두었던 권총으로 흑인 여인을 뒤에서 쏘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여인이 그 현장에서 죽고 만 사건이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이 여인은 덩치는 어른만 하지만 나이는 15살에 불과한 나타샤 할린스라는 흑인 소녀였습니다. 미국의 정서나 관행은 상대방이 권총으로 위협을 하며 강도짓을 하거나 자기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을 느낄 때만 무기를 사용할 수가 있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두순자 여인은 덩치는 크지만 15살에 불과한 소녀가 물건을 훔쳐나가는 뒷모습에다 대고 총을 쏘아 사망케 했다는 데 대해 당시 큰 뉴스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흑인들의 동양계 소수민족 이민자들에 대한 거부감과 미국 문화가 아직 완전히 몸에 배지 못한 한국 이민자의 서투른 사태 대응과 언어 소통 문제 등이 문제가 되어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몇 달을 끈 재판 과정에서 두순자 여인에 대한 배심원들의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당시 조이스 칼린이라는 여자 판사는 두순자 여인이 그 당시 당뇨가 심하여 건강 상태도 안 좋았고 덩치가 큰 나타샤가 어린 학생인 줄도 몰랐다는 진술을 받아들였으며, 또 뭔가에 머리를 크게 얻어맞아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 순간적으로 총을 쏘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였습니다. 칼린 판사는
같은 또래의 여자로서의 연민의 정도 작용하였는지 결국 두순자 여인은 집행유예 3년이라는 아주 관대한 선고를 받고 석방되었습니다. 이에 TV나 LA타임스 등 주류 언론들은 오렌지 주스 한 병 때문에 15살의 소녀가 총을 맞고 죽었다는 다소 선정적인 보도를 크게 하였고 흑인들의 여론도 동요하여 흑인 동네의 한국인 가게들에 대한 불매운동으로까지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 로드니 킹 폭행 사건입니다. 4.29 폭동의 직접적인 원인은 같은 해인 1991년 3월 3일 발생한 백인 경찰들에 의한 흑인 청년 로드니 킹 집단 폭행 사건이었습니다. 당일 LAPD의 한 순찰차는 LA의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달리는 흰색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정지시키려고 하였으나 이 차는 불응하고 계속 달렸습니다. 이에 경찰은 무전으로 본부에 연락하여 다른 경찰차 5대가 합류, 6대의 경찰차가 이 흰색 승용차를 뒤쫓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경찰들은 이 흰색 승용차를 로컬 길로 유도하여 정지시켰습니다. 약이 바짝 오른 백인 경찰들은 로드니 킹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4명의 경찰관들이 달려들어 경찰봉과 주먹과 발길질로 무차별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킹은 얼굴이 피범벅이 되고 왼쪽 다리에는 금이 가는 등 큰 상처를 입었는데 마침 이 폭행 장면을 동네의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서 비디오로 찍어 이를 언론에 제보하였습니다. TV 등 언론에서는 이 백인 경찰에 의한 무차별 흑인 구타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였습니다. 특히 TV에서 반복적으로 보도된 킹의 처참한 얼굴 모습은 흑인들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였고 결국 인종차별 문제로 비화하였습니다. 아직도 제 기억에 생생한 것은 당시 TV에 비춰진 25살 로드니 킹의 모습은 병원에서 20발이나 꿰맨 퉁퉁 부은 얼굴로 이유야 어떻든 인권을 중요시하는 미국에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로서 보기에도 안쓰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로드니 킹이 백인이었다면 이런 구타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겠는가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경찰의 과잉 검문과 구타 행위를 심사하기 위한 재판은 LA시에서 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구타 사건으로 인한 흑인 사회의 비등한 여론을 무시한 채 그때까지도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LAPD의 고위 간부들과 일부 백인 변호사들의 책략에 의해 재판은 관할 지역이 거의 백인들만 사는 LA 인근의 시미밸리라는 도시로 옮겨졌습니다. 시미밸리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묘지와 기념도서관이 있는 전형적인 백인 보수주의자들의 동네입니다. 자연히 재판의 유무죄를 결정하는 배심원들도 백인 12명, 라틴계 1명, 아시안 1명 등 14명으로 거의 백인 보수주의자들로 구성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판 관할 지역을 옮길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1년여에 걸친 재판 결과 드디어 폭동 전날에 4명의 경찰관 중 3명에게는 무죄, 1명은 재심으로 판결해 놨습니다. 판결에 분노한 흑인들은 그날 길거리로 몰려나와 시위를 벌이던 중 흑인 동네를 지나며 신호대기 중이던 한 트럭의 백인 운전사를 끄집어내어 심한 구타를 하는 장면이 TV에 보도되었고 이게 폭동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 후 이 사건의 전개 과정을 보면 하나님은 백인들에게 남아있는 인종 우월주의와 흑인 차별을 마지막으로 경고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폭동 사태의 진전을 보면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조직적인 폭동 사태는 순식간에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규모와 속도로 번져 흑인과 라티노 빈민가에 산재한 주로 한국인 상가의 파괴와 약탈, 방화 등은 경찰로서 도저히 한꺼번에 손을 쓸 수가 없는 사태로 확대되어 갔습니다. 대명천지 미국의 대도시 여기저기에서 수십 개의 상점과 건물이 한꺼번에 불타고 약탈당하는 전쟁터와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고
소방차와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는 여기저기서 귀를 찢듯이 들려왔습니다. TV에서는 동시에 여러 군데서 불타는 건물과 약탈당하는 상점들을 현장이나 헬리콥터로 하루 종일 중계보도하였습니다. 폭동의 모습은 정말 지금이 20세기이며 여기가 세계의 선진국 미국이나 맞기나 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미국에, 이 LA의 한국 교민들에게 흑인들의 폭동으로 인한 이런 대형 피해를 가져온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마치 전쟁을 치른 듯한 이런 대규모 폭동 사태는 반드시 무언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 교민들에게 주는 의미는 저는 기독교적 삶의 가치, 즉 이웃 사랑의 부족이 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폭동 직후 LA에서는 거리의 노숙자도 $100가 넘는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길거리를 배회하는가 하면 벤치에 들어 누워 자기도 하고 아래 위가 맞지도 않고 어울리지도 않는 비싼 고급 옷을 입고 거리를 배회하는 등 웃지 못할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정말 폭동과 약탈을 실감케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폭동 피해의 최종 집계는 7억 1천만 불에 달했고 2374개의 업소가 불에 타거나 파괴되고 약탈당했습니다. 그중 한인들의 피해는 그 절반인 약 3억 5천만 불이나 되었으며 흑인 빈민가 한국인 가게의 90%가 불에 타거나 파괴와 약탈을 당하는 등 처참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폭동 기간 중 50여 명의 폭도와 약탈자들이 총격전 등으로 희생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폭동이란 엄청난 사건이 한국 교민들에게 가르침은 컸습니다. 짧은 미국 이민 역사로 교민들이 이 미국 땅에 와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미국식이 아니라 반은 한국식으로 살아가고 또 한국식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교포들을 좀 더 빨리 미국 사회에 미국식으로 적응시키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국 교포들이 20여 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면서 부지런히 일을 해서 부를 쌓는 등 성공한 측면도 있었지만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반성할 점도 많았습니다. 인종 간 화합은 결코 큰 것부터 요구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 미소 짓는 친절, 남을 염두에 둔 예의범절 등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가난하고 피부색이 검다고 그들을 무시하는 편협된 생각과 그들에 대한 이유 없는 우월의식은 시급히 고쳐야 할 사항들입니다. 흑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먼저 이 땅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흑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은 주인이요 우리는 손님인 것입니다. 남의 나라에 이민 와서 사는 데는 먼저 교만을 꺾어버리고 겸손해져야 하는 삶의 지혜가 필요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선 누구나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단지 모두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만이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이웃관계, 사랑이 있는 비즈니스와 고객관계의 관계, 인종 간의 갈등과 폭동 사태를 막아줄 수 있는 지름길임이 예수님은 벌써 2000년이나 전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잊고 이민 생활을 살아오는 것입니다. 바쁘게만 살아온 삶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게 했고 더 중요한 우리 내면의 모습을 못 보고 살아온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럼 내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